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완화하는 1차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170선을 돌파했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50여 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됩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합작사를 통해 세계 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따져봤다며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했다는 소식에 미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미중 무역 합의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죠. 2170선을 탈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2.92포인트 오른 2170.2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79억 원, 4,78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9,85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6.51포인트 오른 643.45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미중 합의안 1단계 안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이달 15일에 예정됐던 1,6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고율 관세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어제 마감한 S&P 500 지수 등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수출 중심 경제인 우리나라가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원 10전 내린 1171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노노케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고 80대 남편이 70대 아내를 돌보는 게 우리 사회에서도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50년 뒤인 2067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46.5%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45.4%까지 줄어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즉 청년과 중장년층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장년층 자녀가 노인 부모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 현상도 흔한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현재 생산 연령 인구 약 6명이 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2067년 정도 되면은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사회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소득이 낮을수록 수명도 짧아지는 건강 불평등 현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은 정기적인 치료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 수명 차이는 10여 년 사이 더욱 커졌고 2030년에는 6.73세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세 가구 중 한 가구 꼴인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36%가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7개월 연속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던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 경기 진단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웠습니다. 대신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상대적으로 수위를 낮춘 표현을 쓰면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오늘 미중 무역 합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먼저 정부의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묘하지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진이란 단어를 2달 연속 삭제하면서 경기 반등을 시사했다고요? 네, 정부는 그린북이라고 하는 경제 동향 진단서를 내는데요. 올 들어 7개월 연속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경기 부진이란 표현을 제외했습니다. 물론 기재부는 이 단어를 삭제했다고 해서 경기 전반이 부진하지 않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선은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표들이 나아지는 모습에 다소 고무된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서비스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0.3% 늘었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같은 기간 1.7%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은 0.4%가 줄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2.3% 상승했습니다. 수출은 11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4.3%가 줄어들면서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올 2%대 성장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산업활동지표와 GDP에는 여러 괴리 요인이 있다면서 2% 성장이 물 건너갔다는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미중 무역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1차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12월 최근 경제 동향, 그러니까 그린북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미중 1차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아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세계 경제 둔화 속도가 완화되고 또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복합 결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희소식인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일리지 복합 결제는 항공권을 살 때 현금과 카드 그리고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류 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복합 결제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입니다. 복합 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노선과 예약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복합 결제 서비스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 중으로 복합 결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인데요. 서비스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고 이후 안정화 작업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네, 또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 기준도 개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은 적립률을 최하 25%까지로 낮췄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가운데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더 세분화됐는데요.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 운항 거리별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은 공제율을 낮추고 먼 곳은 공제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또 우수회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는 어제 식약처 발표 이후 유해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유통업계는 잇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들 식약처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오늘 어제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문제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은 미국 폐질환 의심 환자가 사용한 제품에 들어있는 양의 최고 88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위험물질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일방적으로 압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폐손상 의심 물질인 디아세틸, 아세토인 등 가약 물질은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연초에 700배 더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관련 제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죠? 네, 식약처의 유해물질 검출 발표 직후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들이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했고요. 편의점에 이어 면세점도 오늘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줄파 딜라이트, KTNG 시드토박 등 어제 식약청 발표에서 문제가 된 전자담배 8종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이들 제품을 포함한 5종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관세청이 오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억 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체납액만 무려 9천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4,5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257명. 명단 공개 결과 개인이 172명, 법인이 85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9,104억 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체납 총액이 5,900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편법으로 세율을 낮추려던 고액 체납자 5명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명단에 추가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 최고액을 기록한 사람도 이 중 한 사람이었는데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만 무려 4,505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인 최고액은 12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 대비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가장 많았고 소비재와 주류, 자동차 순이었습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언립계산 1, 2호 추적팀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 등 추적 주사를 실시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줄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가 감춘 현금이나 주식 등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이 오는 21일 개통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기존 종점이었던 봉화산에서 신내역까지 1.3km가 연장되고 신내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경춘선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원지구와 신내삼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휴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 지표가 최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 5년물에 대한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25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별 기준으로 2007년 10월 29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 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낮아졌다는 건 부도 위험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기록을 놓고 사는 쪽인 현대산업개발과 파는 쪽인 금호산업의 의견차가 거의 좁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쟁점과 전망,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사는 쪽인 현대산업개발, 파는 쪽인 금호산업, 사실 줄다리기를 벌여온 게 그 계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손해의 배상 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아니었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의 우발 채무 문제로 세주인이 될 현대산업개발 쪽이 지금의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에게 요구하는 돈이 바로 특별 손해배상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금호산업이 지분 매각으로 받게 되는 돈, 그러니까 구주 가격의 10%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주가 3,2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만큼 손해배상 한도는 320억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HDC는 당초 손배 한도로 48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서 곧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여기에 난색을 표했고 이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본계약 체결이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당초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은 어제로 관측이 됐었는데요. 때문에 끝내 체결 소식이 들리지 않자 협상 결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내 매각 무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양측이 이렇게 극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측이 합의 쪽으로 방향을 잡은 요인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연내 매각이 불발되면요. 이번 매각의 주도권이 이제 현재 금호산업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금호산업이 챙기게 될 지분 매각 대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금호산업으로서는 더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내 매각이 다 끝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금호산업 쪽에서는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더 큰 변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즉 쟁점 대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룬 만큼 세부 사항만 조율이 끝나면 계약서 쓰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일은 26일 전후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유세합니다. 네, 그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다음에는 이 HDC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진을 먼저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상증자에 범현대가의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이것도 앞으로 관심사로 꼽힙니다. 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서비스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가 한 식구가 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자였던 배민과 요기요가 손을 맞잡고 사업 규모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 1위와 2위의 합병 소식 장재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의 모회사인 독일 회사에 인수가 된다고요? 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오늘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그러니까 DH의 보유 지분 87%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독일 배달 서비스 전문 기업에 인수가 된 건데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를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 4조 7,50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지분 87%는 골드만삭스와 싱가폴 투자청 등 해외 기관 투자자 지분인데요. 김봉진 대표를 비롯해서 우아한 형제들의 경영진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 13%는 향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장 기자, 매각 규모 4조 7,500억 원이면 국내 인터넷 기업 중 거의 최대인데 이렇게 양사가 합병한 이유가 뭔가요? 네, 국내 시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배달앱 시장엔 거대 자본을 앞세운 쿠팡과 카카오 등이 뛰어든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더 확장하기엔 한계가 있는 반면 경쟁사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시장에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무래도 1위 업체와 1위 업체가 합친 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두 회사가 합치면 독과점 문제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 요기요도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에 배달통, 2016년엔 G마켓 배달 운영사인 엔팟, 2017년엔 푸드플라이를 각각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했으니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 대부분은 독일계 회사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 2014년 87만 명에서 2015년 1,046만 명, 올해 2,500만 명으로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배달앱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55%, 요기요가 33%로 각각 나타났는데 양사가 합치면 점유율이 무려 90% 가까이가 됩니다. 때문에
기업간의 독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승인 심사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대표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앞으로 김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양사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싱가포르에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김 대표는 합작법인의 대표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우아한 형제들과 DH는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의 합작회사인 우아 DH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김 대표는 배달의 민족이 진출한 베트남 사업과 DH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의 경영을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이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오늘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연임 잘 지켜봤죠? 상당히 여유 있게 임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전부터 신한은금융 회장 후보 면접이 있었는데요. 조 회장은 면접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말을 아끼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연임이 면접 보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조 회장의 연임은 상당 부분 예견이 돼 왔습니다. 실적이 뛰어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신한금융은 비은행권 부문을 강화해서 수익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잃었던 리딩뱅크 위치를 탈환해 1년째 수성하고 있습니다. 네, 연임이 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데 신한금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채용비리 1심 판결 때문인데요. 1심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는데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연임에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신한금융이 경영진으로 배제하는 인물은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회추위원장도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고 법적 구속될 경우 대응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그리고 상고를 거칠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회추위 역시 조 회장이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채용 비리도 그렇지만 신한금융의 당면 과제들도 꽤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한금융은 신남방 지역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집중 진출해 있습니다. 신남방 지역 자산은 약 9조 원으로 그룹 전체 글로벌 자산의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크게 적자를 내면서 고전하고 있어 글로벌 진출도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오늘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공통된 질문 중 하나가 금융권의 젠더 불균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였는데요. 창고에는 여성 직원이 많지만 정작 여성 임원은 금융권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3월에 여성의 쉬 그리고 영웅의 히어로를 합성한 말인 쉬어로즈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서 조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 만큼 견고한 금융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리딩뱅크로서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이게 좀 1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키코 사태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키코는 수출 기업들이 이제 환율 변동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하는 외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했던 700여 개 수출 기업들이 3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은행들이 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위험 리스크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3년 판결을 통해서 키코 계약 자체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즉 은행들이 불안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배상 권고가 내려진 것 역시 4곳이 해당되는데요. 11년 만에 금감원이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면서 이를 배상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손 기자. 그러면 우선 이제 배상 비율부터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네. 금감원이 최대 41%를 제시했어요. 네. 그 산출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최대치가 41% 배상 비율이 산정된 곳이 있기는 한데 기업별로 이 배상 비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곳의 배상 비율이 이제 41%였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기업의 배상 비율은 15%로 책정이 됐고요. 4개 기업 합산을 해보면 평균 배상 비율은 23%입니다. 금감원은 이 배상의 근거를 은행들의 이 불안전 판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불안전 판매 기본 배상 비율 30%에다가 기업별로 가중, 가감 사유를 각각 달리 적용을 했습니다. 은행 측 과실에 해당되면 30%보다 높게 배상 비율을 책정을 했고 기업 측 과실에 해당이 된다면 30% 아래로 이 배상 비율을 낮췄습니다. 네, 이번에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안이 나온 것이고 앞으로 추가 분쟁 조정도 예상이 되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금감원도 여기에 대비를 해서 추가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배상이 가능한 업체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추가 배상 조정과 관련해서 은행들과 협의해서 이 자율 조정의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미 또 은행들과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 이런 말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추가 분쟁 조정 대상은 이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 732곳 중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고 또 오버했지라든지 불안전 판매가 확인된 곳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150곳 정도의 기업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이 은행들과 조정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고 하지만 네. 만약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감원의 분쟁 조정 권고안은 양 당사자가 다 수용을 해야 성사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상 은행이 이번 권고안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이번 배상 권고 대상인 은행들은 하나같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안이 접수가 되면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배상 자체가 배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또 배상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 추가 조정 대상 기업들의 배상까지 고려해야 되는 만큼 각 이사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 수출 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을 #3698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진단에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내용과
미역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로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춘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곽 교수님, 지금 외신 보도로 미중 간의 합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직 양국의 정식 발표는 지금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 우선 그럼 외신 보도 내용의 그 합의안에 좀 골자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네. 이번 15일 날 예정된 관세 부과를 네. 철회하겠다. 1,560억 달러 규모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매겨왔던 관세, 작년 7월부터 매겼던 관세를 50% 인하하겠다. 네. 대신 중국은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미국산 농산물을 약 500억 달러 수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재권 보호는 강화하겠다. 요거를 네. 이제 중국이 양보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58조 7천억 원어치를 사주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해오던 관세를 낮췄는데 지적재산권 금융 서비스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아니 이게 이제 제가 보던 내용이 원안이 공표가 되지 않은 상태라 그냥 그러면 과연 금융 서비스 시장이라는 게 증권 시장도 있고 은행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금융 서비스인지를 모르겠고요.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안 된 상황이에요. 일단 서로 농산물과 관세를 주고받는 협상에 그건 이제 합의했다는 확실하게 나왔죠. 그거는 이제 외신 보도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강준영 교수님.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합의가 결렬될 것이다, 관세를 더 매길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이 많이 나왔습니까? 일단 1단계 합의가 됐다고 간주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1단계 합의는 기본적으로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뭐 휴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정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끌고 가지 말자라는 그런 차원의 이 휴전 합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곽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난 10월 11일, 12일 워싱턴에서 1차 합의에 뭐 몇 밀이 남겨놨다 이런 표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합의에 몇 밀이가 남았다. 근데 왜 지금부터 2달이 걸렸느냐. 중국의 입장은 합의를 일단 어떤 합의라도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국한테 매겼던 추가 관세 부분은 원상복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중국 측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그냥 원상복귀를 못 해주니 니네가 지재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뭔가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게 이제 몇 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나왔고 중국은 또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회주의 국가니까.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은 오늘 그 상해 증시가 한 1.78% 올랐고요. 아시아 시장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어쨌든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죠. 그래서 합의는 분명한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돼서 그냥 강화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과도한 미국이 볼 때 과도한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그래서 중국이 많이 사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고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또 뭐 일부 얘기는 50%를 또 더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 그 부분에 합의가 됐는데 중국 측이 어디까지 지재권 문제라든지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라든지 그걸 해놨는지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아까 곽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재권 문제는 그렇게 뭔가 합의안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는 것이 자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1차 합의를 한 어떤 이유, 양보했다 그러면 양보했을까? 아니면은 뭐 얻은 게 좀 있을 텐데 그 합의 이르기엔 배경, 미국의 어떤 전략은 뭐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까지는 금융시장만 요동치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투자가 줄었다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물 시장에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경제 실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트럼프가 내세웠던 건 경제 성공이란 말이죠. 일자리 다시 탈취하고 외국 기업 유턴시켜가지고 다시 국내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다시 만들고.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 태도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제1목표 함수는 제가 생각에 재선 당선하는 거예요. 내년 11월 재선에 당선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론 중에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정치적 경기 변동론 그 이론에 따르면 지금쯤 뭔가 배줘야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실적으로 성공하겠다고 보여준 그런 것이 이제 내야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경제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 영향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 문제를 의식해서 조금 이런 합의에 빨리 이르지 않아.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투자에 그 멈칫거리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경제할 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비와 투자, 물론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제 미국은 소비 대국이라고 하지만 그 투자 자체가 힘들어지면 벌써 이제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2008년 이후에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돈을 소위 말해서 부채 위기가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시화됐을 때는 본인의 이제 경제 성과 이런 건 뭐 그대로 놔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트럼프가 경제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 전쟁이 파국으로 갔을 경우에 그 애플이 중국에 사실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또 매게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덜 사게 되고 결국 애플이 좀 어려워질 텐데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이제 애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설계만 하고 실제로 생산은 전부 이제 팍스콘 시켜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애플이 맞으면 그 추산치가 이번에 15일에 그 애플이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15%를 매긴다고 그러면 약 18만 원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소비자들이 18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이 18만 원이지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150달러인데 그렇게 과연 할 것인가 하면 애플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조는 안 하지만 설계나 높은 서비스 비용으로 애플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그 중국의 경우에는 아까 좀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도 역시 미국처럼 자기 그 경제가 지금 중국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엊그제 경제 관련 업무회의, 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번 합의에 이룰 수밖에 없을 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조금 부진한 거 아닐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주 일찍부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한 게 3월 22일, 작년 3월 22일 행정명령하고 지금 계속 온 거거든요. 중국은 조기에 무슨 합의든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둘 다 버틸 수는 있지만 중국의 타격이 더 크죠. 왜냐하면 중국이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덜 팔리면 달러가 덜 들어오고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이게 타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2년을 이끌어오면서 뭐 꼭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 세지는 거예요. 그럼 뭐 취업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각한 것보다 더 나빠지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기본 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중 공격이라는 것이 지금 뭐 1차 합의, 2차 합의, 3차 합의 이런 걸 얘기하는데 더 크게 보면 무역 분야가 1차, 2차, 3차지 그다음에 뭐 기술 패권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홍콩 문제나 위구르 문제 같은 민주 가치 문제까지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지금 언론들이 1차 합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제 무역에 관해서만 무역만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서 60%가 중국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1차에 해결을 하고 자, 일단 휴전을 했다고 간주를 하고 그럼 2차 양국의 무역 협상은 어떤 부분에 그러면 가장 집중이 될까요? 2차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뭐 원래 이미 다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 결렬이 됐거든요. 남의 나라 입법까지 왜 미국이
간섭을 네. 하느냐. 이건 국권을 말살하는 행위다. 내정 간섭이다. 이래서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 시장 개방. 그러니까 100% 해외 자본 독자 서비스 기업을 오픈해라. 네, 이게 네. 미국이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100% 하는 경우가 지분을 줄 수 없죠. 예.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네. 하나가 강제 기술 이전 조항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2차 합의를 둘러싸고 계속 벌어질 일이고 네. 또 이제 무역에 관한 3차 협상이 바로 이제 고유 기업이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AI 산업, 4차 산업을 융성시키고 정부가 있다. 중국 산업을 그렇습니다. 불공정하게 지원한다. 예.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2차, 3차.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포기해라. 네. 그리고 그걸 안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해라. 네. 이래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 부분들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네, 곽 교수님, 지금 이제 강 교수님께서 2단계 무역 합의를 이제 지식재산권 서비스 시장 얘기했는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 그걸 통해서 중국이 어떤 산업의 패권을 다투는 그런 것을 미국이 좀 못 참겠다. 이게 앞으로 2단계 협상의 뭐 핵심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중국이 처음에는 관세,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뭐 앵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보통 한 6천억 달러에서 6,200억 달러가 이제 무역 수지 적자잖아요. 그 중에서 3,750억 달러니까 중국한테 거의 60% 의존하고 있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GT 화웨이로 가면서 이거 기술 패권 문제로 번지는구나. 기술 패권을 중국에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근데 이제 중국 제조 2025의 내용이 뭐냐면 2025년까지 첨단 부품 산업에 대해서 자금률을 70%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국에서 생산을 70% 자금률을 70%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해서라도 정부 돈으로라도 키우겠다. 하는 게 이제 중국인데 그걸 못 참는 거죠, 미국은. 그럼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돼도 그건 뭐 끌어당기기 마련이지만 사실 국가에 대한 R&D 지원은 다 하잖아요, 사실. 그걸 이제 보조금이라는 이슈로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 따라오지 마라. 우리 사닥다리 거덕차기 우리 보통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미국은 중국의 기술 패권 노리지 마라. 뭐 우리가 그런 얘기죠. G1으로 계속 남겠는데 자꾸 기술로 해서 뭐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5G 기술이 미국 기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니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지 말라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그러면 중국도 사실은 제조 2025 굉장히 그 야심찬 계획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뒷다리를 잡는다고 그래서 중국이 쉽게 여기에 굴복이나 양보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포기할 수가 없죠. 예, 중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넘버 2만 하라는 얘기냐, 미국만 혼자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올 초에 그 이제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열리고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리커창 총리가 합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소위 AI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 제조 2025 이거는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는 표시거든요. 이거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리커창 총리가 그게 10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한 7개가 이 AI 기술과 관계돼 있는데 정부 업무 보고하는데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씩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기할 수 없다는 거고 이거는 이걸 양보하면 시진핑 리더십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국의 꿈을 이루는데 이렇게 미국한테 눌려서 그래서 지금 곽 교수님 사닥다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도전하지 마라. 도전자의 알겠습니다. 반열에서 걷어내겠다. 이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 합의안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2단계 합의를 미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단계 합의가 보도된 대로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까 우리 오늘 코스피도 지금 1.5% 이상 올랐어요. 우리 한국 경제는 오랜만에 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어떤 영향을 보통 우리 그 지표로 뭐냐면 CDS를 보잖아요. CDS. 5년물 한국 국채에 대한 신용 부도 크레딧 디폴트 수완이죠.
그걸 보는데 오늘 25bp가 떨어졌어요. 0.25%포인트. 떨어졌다는 얘기는 부도 위험이 작아졌다는 의미니까 한국 경제의 청신호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 2017년을 피크로 해서 세계 경제에 뜨는데 한국 경제만 이제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 나라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세계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풀어졌어요. 그 숫자로 바로 나왔더니 투자자들은 바로 이제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참 청신호는 청신호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30% 가까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 강 교수님 보시기에 이 수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증가할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26%, 그다음에 홍콩까지 합치면 30%가 넘죠. 그리고 미국과도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5%를 이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국제 산업 분업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완성품이 돼서 미국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대중 수출품의 79%가 중간재입니다. 근데 중미 간에 무역 분쟁이 생겨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떨어지면 그 물건을 만드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이 수출이 취약하냐 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떨어진 것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떨어진 게 수치가 더 커요. 한국이 가장 타격을 제일 많이 거죠? 일본은 대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1단계 무역 합의가 돼서 정상화된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기본적으로 그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수출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새로운 투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 있는 기초가 있죠. 광문성 교수님 오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짧게 그 평가를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짧게 한마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인데 일단은 협상의 모멘텀은 이제 유지를 한 거죠. 휴전 형태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 한미 영향 문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 분 모시고 잘 들어봤습니다. 광노성 교수님, 강주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이 회복하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오고 있지만 저녁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경북 북부와 전북 지역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 양은 5mm 내외, 눈의 양은 1cm 내외로 많진 않지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로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고요. 낮에는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3도 선으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강릉 9도, 속초는 8도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광주 3도, 대구 1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광주 9도, 대구 10도로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면전은 서로에게 부담이라고 판단한 거죠. 1단계 합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한 줄기 빛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휴전일 뿐 두 나라의 경제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지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